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함께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 총칙에 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총칙으로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총칙 규정을 두고 있고, 이제 2장부터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휴식시간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기능습득, 그리고 재해보상 규정, 그리고 취업규칙과 기숙사, 근로감독관, 그리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부과가 되는 벌칙 규정을 제12장에서 규정을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총 1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1조부터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기준법이 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목적 규정인데요.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든 헌법, 최상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헌법의 그 내용들에 위반되는 법률이 규정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헌법이라는 이 법률의 최상위법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의 일반적인 좀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두면 이 헌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이런 법률들이 제정돼서 시행되게 되는데, 이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조건과 관련된 근로자의 어떤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32조를 참고로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헌법 제32조에 따라서 이제 여성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 국가유공자 보호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헌법상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조와 3조를 읽기 전에 왜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권리 의무의 주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 관계에서의 계약은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고용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적용이 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관계 지속관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러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서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할 때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관계의 이상적인 부분이고 민법에서 적용되는 사적관계, 대등한 권리 의무의 주체의 법률 관계로서 이런 어떤 근로관계 이상을 규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부당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경우 이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이러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4조는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4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과 달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2조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인데요.
이 정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을 읽을 때 1호, 2호, 3호, 4호 어떤 것이다 라고 다 읽어 나가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정의 규정들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다 공부를 한 뒤에 읽어 나가면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사용됐을 때 근로자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예를 들어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 의미대로 구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바로 2조 처음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면서 읽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근로자란 이렇고 사용자는 이렇고 근로계약이란 임금이란 뭐 평균임금 뭐 이렇게 통상임금 이런 규정들이 이제 나오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런 것이구나, 소정근로시간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용어가 나오면 찾아와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보는 정도로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2조를 읽을 때 근로자라는 이 정의 규정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이 정의 규정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적 법률 관계이지만, 그래서 대등한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공평하게 바라봐야 되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우선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 근로자와 관련된 해석은 매우 중요하고 재판도 많이 발생을 하죠. 저도 사건을 여러 건 담당을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미용사, 이런 직업군과 관련돼서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졌거든요.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고,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어떤 기준으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과연 근로를 제공한 자가 사용자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판단이 되어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어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3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마련한 이 이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돼야 된다, 근로조건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15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15조에서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3조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됐는데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돼서는 안 되겠죠.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했는데 더 나은 조건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더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어떤 입법 목적과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3조가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4조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공부를 했었죠. 제5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의 준수라는 제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의문이 없는데, 그렇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무엇인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들 수 있죠.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각자의 근로자를 대신해서 체결한 내용이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도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단체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법률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작성하여 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제 출근을 하고 언제 퇴근을 한다와 관련된 이런 사내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취업규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려는 근로자로서는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이것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제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6조부터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금 우리가 총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어떤 전제가 되는 내용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균등한 처우라고 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헌법 11조에서 헌법을 이제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헌법을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은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기회가 있으면 헌법을 공부할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의 내용에 맞춰서 근로기준법 제6조도 균등한 처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만약 같은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정년을 달리한다,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 및 근로시간의 근로조건을 차별한다,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반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형법에만 이런 벌금이나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별법에 벌칙으로서 이러한 형벌이 규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강제 근로의 금지라고 해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7조는 우리가 읽어보면서 내용으로도 알 수 있겠죠. 폭행, 협박, 감금은 형법상으로도 범죄잖아요. 이런 것에 버금가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해한다면, 강제 근로를 강요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20조에서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계약하기로 했는데 만약 1년 동안 계약하지 못하면 1억 원을 지급해라는 이런 손해배상을 예정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근로가의 계약 관계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근로자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제7조에 위반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벌금도 있고 이렇게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는 이제 폭행을 금지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겠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어떤 실수를 했다, 영업에 방해를 끼쳤다, 사업장에 이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중간 착취의 배제라고 해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이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6년경에 학교 경비원의 월급의 40%가 중간에서 착취당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제3자가 개입해서 그 이익을 가져가게 되면 그 피해가 이제 그대로 근로자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해서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제9조가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소개소를 찾아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5만 원을 받으면 5천 원을 지급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그렇다면 이런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위반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직업안정법에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직업 소개서는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 2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근로를 위해서 선거를 하지 마,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제10조를 통해서 근로자가 선거권과 공민권, 국민투표 같은 것을 이제 공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민권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선거권과 공민권이 아니더라도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증인이 있다. 증인 신청은 많이 이루어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증거 신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법원에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 그럼 공적인 직무 집행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더라도 그러한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청구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제2조를 읽을 때 근로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근로자여야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제11조에서도 5인 이상 상시
계속해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방문 판매업 등에서는 근로 제공이 반드시 일정한 사업 장소에서 행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적용이 되느냐? 그 적용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공부한 뒤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근로계약을 해고하기 위한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제 해고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는 그런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3조 1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조항도 적용이 되지 않고 근로시간이라든지 연장 휴일이나 야간 근로에 지급되는 가산수당 지급이라든지 연차 휴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4인 이하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장이나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조 3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 총수를 일수로 나누어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를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규정인데, 이 법과 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되겠죠. 는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해서, 근로자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국가 공무원일 수도 있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에 고용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겠지만, 국가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 규정이 제12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출석 의무라고 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근로관계와 관련돼서 분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거든요. 이제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규정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근로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근로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근로감독관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출석해라 라고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를 보고하고 출석할 의무가 있다라고 제1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총칙의 마지막인데요. 제14조는 법령 요지 등의 게시라고 해서,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1항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중요 내용과 취업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라. 그래서 그 근로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규정이고, 제98조 이하에서 이제 기숙사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숙사 규칙도 잘 알아야겠죠. 기숙사 문을 닫는 시간 같은 것들이 잘 안 알려져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요지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서 근로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